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는 태계 이황이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조선 전역에 울려 퍼졌고 그의 연구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퇴계는 특히 이기연론이라는 독특한 이론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우주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퇴계 이황은 제자들에게 우주의 비밀과 인간의 삶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수업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마을 뒷산에 푸른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스승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를 하며 고요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퇴계가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 그것은 사실 이와 기라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와 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퇴계는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십시오. 나무의 형태와 색깔은 기입니다. 그것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나뭇잎을 나뭇잎으로 있게 하는 본질, 그것이 바로 이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원리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제자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서로 속삭였고 퇴계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와 기는 단순히 우주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이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의 육체와 감정은 기에 속하며 때때로 변화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갑자기 호기심 많은 제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그러면 저희가 아침에 시장에서 먹었던 찐빵도 이와 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퇴계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찐빵의 맛과 그 형태는 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할 수도 있고 모양도 바뀔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찐빵을 찐빵으로 있게 하는 본질, 맛의 조화와 조리법 속의 원리, 그것이 바로 이입니다. 다들 재미있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퇴계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를 이해하고 기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마치 찐빵이 맛있게 만들어질 때처럼 우리의 삶도 본질을 잘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이렇게 퇴계의 수업은 자연과 찐빵,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넘나들며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평생 잊지 않았고 그 가르침은 그들 자신의 도덕적 삶과 사이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와 기는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그날의 수업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며 퇴계 이황의 이름과 함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철학쟁이라 불리는 한웃음 많고 재치 있는 현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는 평소에 율곡, 이의 기진묘를 기반으로 독특한 일화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능숙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작은 신비의 연못이 있었다. 주민들은 연못이 마을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그곳을 신성시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못이 갑자기 메말라 버렸다.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고 마을에서는 불안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철학쟁이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이기지묘의 이론을 적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장터로 가서 말했다. 사람들이여, 우리의 연못이 마른 것은 기가 움직임을 멈춘 탓입니다. 기는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며 그 자체로는 방향성을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움직임을 이해 원칙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쟁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연못이 다시 물을 가득 채우려면 우리도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이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쟁이는 마을 사람들이 연못이 마른 원인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마을의 전통과 자연과의 조화를 되찾도록 자극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오래된 숲을 가꾸고 흙을 정화하며 마을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살피도록 독려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못은 다시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철학쟁이의 이야기가 단순한 설화나 철학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깨달았다. 철학쟁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와 기의 조화로움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 이론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고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 깊은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철학쟁이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기며 이기지묘의 사상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그 연못은 줄곧 풍족한 물을 간직한 채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강력한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철학쟁이의 이름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로부터 도덕적 명령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 릴리는 한때의 카테고리적 명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으며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한번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는 크고 아름다운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졌고 누구든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과를 가져가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누군가가 밤에 몰래 와서 매일 사과를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누군가를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릴리는 이 상황을 카테고리적 명령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과를 훔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사과를 훔친다면 이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한 노인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사과를 훔쳐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사과를 누릴 수 없겠지만 우리의 신뢰도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릴리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사과를 훔치는 행위는 카테고리적 명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사과 도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마을 한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한 할머니가 나서서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솔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사과 도둑이 자수한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과를 훔친 것은 저입니다. 제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자리에 앉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제안에 따라 그를 용서하며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은 마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가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카테고리적 명령을 이해하고 도덕적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을은 더욱 단합되었고 서로를 신뢰하는 더욱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릴리의 카테고리적 명령 실험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지만 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특히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알렉산더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루는 마을 어귀에 오랜 친구인 올리브 나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알렉산더는 자연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마침내 알렉산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알렉산더, 사람들이 나를 단순한 나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겐 나름의 목적이 있단다. 나는 올리브 열매를 자라게 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지. 우리는 대개 이런 나무의 말을 듣지 못하지만 그날 알렉산더는 나무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 나무가 단순히 나무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의 고유한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알렉산더는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수많은 경이로운 사람들과 자연의 경치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작은 마을에서는
돌고를 다루는 양봉가를 만났습니다. 양봉가는 벌들도 자신만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벌들은 꽃으로부터 꿀을 모으고 이는 단순히 먹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란다. 벌들의 목적을 보며 알렉산더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목적은 단순히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마친 후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단순한 모험담으로 들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고유한 목적을 찾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많은 세대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색깔을 발견했고 삶의 곳곳에 숨겨진 작은 목적들을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존재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신조가 되었습니다.